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이사를 하려고 짐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가족 앨범을 보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사진 속에 남편과 함께 했던 기억들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남편은 세상 따뜻하고 가정을 우선시했던 사람이었는데 치맛바람이 이렇게까지 무서울 줄 몰랐네요.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고 식당 일을 했었는데요. 부모님께서 운영하고 계셨던 식당에서 남편과 함께 일을 배우면서 인수까지 받았습니다. 부모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내린 결정이었죠. 처음에는 무난하게 장사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모님의 손맛을 제가 따라가기는 역부족이었어요. 알려준 대로 똑같이 했는데 손님들께선 사장님이 바뀌었냐며 음식 맛이 변했다는 말을 자주 하셨죠. 그때마다 설명을 드리면서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남편은 주방일보단 홀서빙과 카운터를 보면서 부식차가 오면 힘을 쓰는 일을 해주곤 했었어요.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땀 흘리며 부딪히다 보니 어느새 부모님께서 식당에 안 계셔도 어렵지 않게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죠.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저희 식당에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을 보며 힘을 낼 수 있었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는 기대에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남편은 원래 일반 직장인이었는데 제가 식당 일을 도와달라고 설득을 했었죠. 부정적으로 생각해 주지 않고 저를 도와준 남편에게 항상 고마웠었어요. 그렇게 큰 사고 없이 잘 지내오다 보니 어느새 젊었던 나이는 훌쩍 지나가고 50의 나이를 바라보게 되었네요. 성인이 된 애들도 전부 독립을 했고 저희 부부도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많은 것들을 이뤘어요. 빚 없이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집이 있었고 금전적으로 크게 부족함 없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렇게 잘 지내던 어느 날 음식 배달을 하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엄청난 일이 다가오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서 수술을 해야 했는데요.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면서 완치될 때까지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젊은 나이도 아니고 몸이 한번 고장이 나면 후유증이 오래 남게 되니 의사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내려질 때까지 돈이 좀 나와도 병원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원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나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어? 병원에 지금 한 달 정도 있었잖아. 그런데 병실이 나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불편한 점들이 꽤 많더라고. 거기에다가 가격 차이도 많이 안 나면 입원하는 동안만큼 편히 있으면 안 될까? 내가 너무 불편해서 그래. 확실히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더라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다른 환자들이랑 마찰도 있어서 나중에 큰 싸움으로 번질까봐 그것도 걱정이고. 정상인들도 모여서 살면 싸우는 판국에 환자들끼리 한 공간에 뭉쳐 있으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아.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지? 그래도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편히 쉬는 게 당신도 마음이 놓이지 않겠어? 사고 났을 때는 몰랐는데 입원하면서 몸 상태를 지켜보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이 꽤 많이 올라오더라고. 요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여서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예민해지기까지 했다니까. 정 불편하면 병실을 옮겨달라고 해야지 어쩌겠어. 당신 몸이 우선이잖아.
내가 처리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교통사고가 나면서 온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보였어요. 거기에다가 병실에 있는 환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 많이 불편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부탁으로 1인 병실로 자리를 옮겼고 몇 달간 치료를 받으면서 확실히 몸은 빠른 속도로 좋아졌어요. 의사에게도 퇴원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 병원에서 생활할 때 사용했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 시간 날 때마다 하나둘 집으로 가져왔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식당 일을 마무리하고 서둘러 병원을 들려 다음날 있을 남편의 퇴원을 준비하려고 병실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제 두 눈에 거슬리는 장면을 보게 되었죠. 남편이 간호사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뭐가 그리 좋은지 둘이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요. 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남편과 간호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식당 문을 일찍 닫았나 봐? 내일 내가 퇴원하잖아. 그동안 나를 보살펴준 담당 간호사한테 고마웠다고 대화 좀 하고 있었어. 병원 일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나 같은 환자 돌봐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한 번도 힘든 내색 안 하고 매일 밝은 얼굴로 나를 간호해 주셨어. 당신도 최 간호사 잘 알고 있지? 나중에 내가 식사라도 사야 할까 봐. 제가 심기가 불편한 표정을 보이고 있자 간호사는 저에게 인사를 건넨 뒤 급하게 병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은 저를 바라보면서 기분이 안 좋았던 거라도 있냐며 본인도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아는 것 마냥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야 당연히 환자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최대한 좋게 끝내려고 남편의 비위를 맞춘 것 같아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때까지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죠. 어차피 퇴원을 하면 2번 다시 볼 사이도 아니고 남편과 간호사의 나이 차이도 꽤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쓸데없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었네요. 그런데 제가 본 남편과 간호사가 앉아있던 첫 장면이 바람의 시작이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남편은 퇴원을 한 이후부터 무리한 움직임은 좋지 않다는 의사의 말에 더 이상 식당 일에 관여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로 했었어요. 홀과 배달 일은 다른 직원을 구해도 충분했었기 때문에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집에서 쉬면서 잡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건지 저 몰래 밖으로 도는 시간이 많아졌고 여기저기서 남편의 행적을 보고 받았네요. 워낙 한자리에서 오래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단골도 많았는데 거의 대부분 손님들께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걸 거의 알고 계셨죠. 이런 상황에서 손님이 방문을 하실 때마다 남편이 건강해진 모습이 보기 좋다며 딸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부럽다고 이상한 말을 전해 들었죠. 제 딸들은 독립을 한 상태라 전화해서 물어보니 남편과는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식당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 동안 남편은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 밖으로 나와 저 말고 다른 여자와 자주 반복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였죠.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머리를 크게 다쳐서 그런 건지 언제나 가정에 충실했던 남편이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동네가 넓은 것도 아니고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남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는 안 좋은 모습은 초장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식당 일을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남편은 태평하게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 당신 봤다던 사람이 오늘 꽤 있었거든. 나갔다 온다고 하면 나한테 한마디라도 하지 그랬어. 잠깐 동네 마트에 들러서 군것질거리 좀 사서 집에 오는 길이었지. 그게 문제라도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남의 가정사에 왜 이렇게 참견이야? 여기 동네 사람들이 은근히 오지랖이 넓다니까. 내가 식당에 없어서 많이 힘들지 않아? 당신이 식당에 없어서 힘든 것보다 나 몰래 밖에서 돌아다니는 당신 때문에 손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게 힘들어. 식당 일이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 왜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는 거야? 돌아다니면 다리에 안 좋다는 거 몰라? 그리고 옆에 끼고 있던 여자는 누구야? 아까 어떤 손님이 당신 옆에 어떤 여자가 있었다는데 딸인 줄 알고 있더라고. 아, 저번에 입원했을 때 담당 간호사 있잖아. 지나가다가 잠깐 마주쳤지.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하고 헤어졌는데 설마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간호사랑 내가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의심할 걸 해야지. 손님들이 보고 말해주는 것만 믿지 말라니까. 앞으로 밖에 나갈 일 있으면 무조건 얘기할 테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동안 나를 봐와놓고도 몰라? 남편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신경 쓴다는 듯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분명 좋지 않은 느낌이 들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남편을 몰아세운다고 해결될 거 하나 없기에 좀 더 지켜보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식당 일을 마감한 뒤 차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던 도중 남편이 간호사와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가는 걸 목격하게 되었고 서둘러 차를 돌려 남편이 들어간 골목길로 쫓아간 순간 모텔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남편이 들어온 골목에 하나밖에 없는 모텔 앞에서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지도 못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몇 시간이 지나고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죠. 남편이 간호사와 모텔에서 걸어 나왔고 간호사는 남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너무 큰 배신을 당해서 그런지 온몸이 심하게 떨리는 상태에서 힘겹게 핸드폰을 들어 둘이 모텔에서 나온 장면을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두려 했는데 하필 그날따라 왜 이렇게 몸이 말을 듣지 않는지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치게 되었고 호흡 조절까지 되지 않아 숨이 턱까지 차올라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제 몸이 이상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남편과 간호사는 제 눈앞에서 사라졌고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면서 제 몸을 진정시켰습니다. 남편이 아니라고 했을 때 믿고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속이고 있던 행동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게 눈앞에 펼쳐지니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둘이 병실에 있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죠. 저는 너덜거려진 상태로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고생했다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온몸에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가볍게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남편의 눈에 띄지 않게 모든 걸 준비하기 시작했죠. 사람을 시켜서 증거물을 만드는 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간호사의 생활 전부를 알아야 했고,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전부 다 보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뼈 빠지게 벌은 돈을 남편과 상간녀의 뒷조사를 하는데 사용한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었지만, 나중에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에 거침없이 움직였네요. 그렇게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의 증거가 확보가 된 이후 남편이 입원했던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따로 얘기 좀 하자는 말에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따라오더군요. 요즘 병원 일이 살만한가 봐요. 얼굴이 상당히 좋아졌네. 제가 보자고 한 건 잠깐 대화 좀 하려고 부른 거예요. 줄 것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도 좀 듣고 싶어서 직접 얼굴 보자고 한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누가 보면 내가 잡아먹으러 온 줄 알겠네. 일단 서류 안에 있는 자료들 좀 보세요. 그래야 대화가 통할 것 같아서요. 보니까 어때요? 그동안 나 몰래 둘이서 아주 좋아 죽던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죠? 남의 가정을 파탄내면 그쪽도 무사하지 못하다는 거 알고 있을 텐데.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는지 참 안타깝네요. 돈이야 앞으로 벌면 되는 건데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몸 바치고 얻은 돈으로 가게 확장하면 마음이 편해요? 둘이 정말 끝까지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던 거죠? 설마 나를 내치고 이 자리에 그쪽이 들어올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나요? 우리 남편에게 가져간 5천만 원 어떤 돈인지는 알아요? 내가 그동안 뼈 빠지게 벌어 모은 돈을 나중에 애들 결혼할 때 사용하려고 모아뒀는데 그걸 그이가 그쪽한테 갖다 바쳤더라고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자식 돈을 빼간 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가게 확장 공사한다던데 그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그쪽 부모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까 몰라. 그쪽 몸이랑 맞바꿔서 얻은 거라고 말씀드리면 그쪽 부모님의 표정이 참 볼만하겠어. 내일까지 당장 5천만 원을 토해내지 않는다면 그땐 여기에 있는 자료 모두가 그쪽 부모님의 손에 쥐어질 거야. 참고로 방금 보여준 건 맘만 보라고 던져준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곰곰이 생각해봐. 앞으로 나가봤자 누가 손해겠어?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이것들을 저희 부모님한테 넘겨주지 마세요. 전부 다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부모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가게 확장시켜준 줄 알고 계세요.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너한테 내가 배려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니? 사람이 적당히 할 줄 알아야지. 내가 그동안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지 알아?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5천만 원 내일까지 가져오지 않는다면 너한테 남은 인생은 더 이상 없을 거야. 고개도 떨구지 마. 역겨우니까. 내 말 알아먹었으면 당장 나가서 돈부터 가지고 와. 상간녀는 저에게 용서를 해달라며 돈을 구하기 위해 급하게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남편에게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상간녀와 통화를 했는지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제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고 남편이 거친 숨을 내쉬면서 저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할 말이 많아 보이는 얼굴이길래 먼저 얘기하라고 했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거 전부 다 실수였어.
내가 당신이랑 결혼 생활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가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모든 게 실수였다고. 그냥 사는 게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웠을 때가 생각이 나서 잠깐 도와준 것 뿐이야. 그런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오면 어떡하자는 거야?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하잖아. 그래서 지금 당신 말 듣고 있잖아.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안 보여? 그리고 우리 애들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의 돈은 왜 빼간 거야? 자식을 위해 해준 것도 없는데 결혼식이라도 제대로 시켜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모으고 있었던 거 몰라? 엄연히 따지면 통장 명의는 나로 되어 있잖아. 통장 겉면에다가 애들 이름만 적어 놓은 거면서 그게 왜 애들 통장이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애들 주려고 모아놓은 돈이니까 애들 명의의 통장인 거지. 태어나자마자 조금씩 모아놓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그걸 잠깐 만난 그 여자한테 5천만 원을 다 털어줘? 자식보다 그년이 우선인 거야? 그래서 뭐 어떡할 건데? 상간녀 소송이라도 하게? 해볼 테면 해봐. 내가 좋아해서 해주는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런 썩어 빠진 인간을 내 인생을 바쳐서 데리고 살았다는 게 정말 후회스럽다. 어떻게 된 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는지 정말 신기하네. 그 여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자마자 당신한테 전화할 거 예상하고 있었거든. 그럼 당신은 나한테 해명하려고 급하게 달려오겠지. 그래서 선물 하나 준비했어. 여기에다가 사인만 하면 돼. 그럼 우리는 이제 남남 되는 거야. 사람이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어쩌다 실수 한번 한 거 가지고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싸운 게 있는데? 그동안 힘들게 싸운 걸 한순간에 무너뜨린 게 당신이야. 긴 말 필요 없고 당장 사인해. 더 이상 함께할 생각 없어. 남편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길래 곧바로 받아 위치를 알려주었고 뒤이어 시부모님께서 저와 남편이 있는 곳으로 걸어오셨어요.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경악을 했지만 모든 건 남편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일이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리에 앉으셨네요. 오늘 회식하기로 했다면서. 그래서 약속 시간 맞춰서 근처에 있었지. 그런데 너희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니? 일이 힘들어서 그렇죠. 별거 아니니까. 그럼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여기 근처에 괜찮은 음식점 정말 많거든요.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말만 하세요. 제가 오늘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비싼 곳으로 안내할 테니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아직 내가 준비한 건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 거야? 어머님, 이가 방금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선물이 있는데 너무 놀라셔서 기절하실지도 몰라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뭔데 그래? 너희 요즘 식당 일이 잘 되고 있는 거야? 무슨 서류니? 혹시 땅 문서나 집 문서 같은 거니? 기대해도 되지? 어머나, 이게 뭐야? 여보, 이것 좀 봐봐요. 내 아들이 다른 여자랑 함께 있는데 이 여자는 누구니? 언제부터 이런 사이였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네가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본초를 놔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왔을 때 둘이 표정이 좋지 않았구먼. 젊은 나이도 아니고 먹을 만큼 먹은 놈이 이런 일을 저질러? 제가 지금까지 저 사람을 믿고 살아왔었는데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몇 번이나 물어봤었는데 남편은 아니라고 거짓말까지 하더라고요.
더 이상 부부끼리 신뢰가 없는데 뭘 믿고 살아가겠어요?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시모는 제가 이혼하겠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시부는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온몸에 소름 돋는 증거물들을 보면서 남편을 분노하듯 쳐다보고 계셨네요. 시모는 당장이라도 기절하실 것처럼 힘든 몸으로 이혼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사정을 하셨지만 이미 배는 떠난 상태였어요. 더 할 말이 없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제서야 남편은 제 발목을 잡으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과 함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의 팔을 뿌리치며 밖으로 나왔네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도 남편에 대해 많은 실망을 했는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살겠다며 등을 돌렸고 시부모님께서도 원래부터 자식은 없었던 것처럼 사시겠다며 남편을 받아주지 않으셨네요. 결국 남편이 갈 곳이 없어지자 상간녀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더군요. 그리고 제 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더 화가 치밀어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상간녀는 5천만 원을 가져오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자식들의 돈으로 상간녀 부모의 가게에 찾아가 확장 공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상간녀와 남편은 굳은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죠. 아이고, 벌써 오셨어요. 아직 확장 공사가 안 끝나서 며칠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효정아, 인사해라. 앞으로 우리 식당에서 전체적인 음식을 담당해 주실 중요한 분이시다. 너희 아빠랑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장사가 잘 안 되는 게 홀이 작아서가 아니라 음식 맛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요리 잘하시는 분을 모집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사장님께서 근처에 식당을 하고 있는데 도와준다고 하시길래 잠깐 식당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손님이 줄까지 서서 있는 걸 보고 무조건 도움을 받기로 했다. 우리 식당에 중요한 보직을 맡고 계신 분이시니까 앞으로 잘 좀 챙겨드려라.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살아왔었는데 이제야 우리 집안도 꽃이 필 것 같네. 이왕 오신 김에 저녁이라도 함께 하고 가시죠. 귀하신 분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죠. 그리고 일적으로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시죠? 저야 당연히 시간이 되죠. 그렇잖아도 오늘 사장님 좀 뵈러 온 게 일적인 문제로 찾아온 거예요. 그럼 식사하러 가실까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못 보던 분이신데? 사장님 예비 사위 되시는 분이신가 보네. 제가 짐작한 게 맞는 거죠? 제 딸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 식당 확장 공사에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고요. 사위가 오고 난 뒤부터 일이 어찌나 잘 풀리는지 사장님까지 저에게 와주신 걸 보면 저희도 이제 좋은 일들만 생기려나 봐요. 정리도 대충 끝났으니 그럼 나가실까요? 예, 뭐하고 있어? 서둘러 나갈 준비해야지. 제가 괜찮은 곳을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죠. 이미 함께 식사하고 싶어서 예약을 해뒀거든요. 그럼 출발하실까요? 상간녀와 남편은 정색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를 따라왔고 상간녀의 부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준비한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간녀의 부모는 저에게 일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갔지만 더 이상 저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의 엄마가 천장에 걸려있는
빔 프로젝터가 눈에 들어왔는지 식당에서 이벤트 같은 것도 하냐며 웃으면서 질문을 던지길래 식사하면서 좋은 영상 하나 볼 거 있는데 보시겠냐고 물어보니 상간녀의 부모는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셨네요. 그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재생이 되었고 식사를 하시면서 영상을 보던 상간녀 부모는 입에 가득 들어간 음식을 내뿜으며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상간녀의 부모는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저 사람한테 가족이 있는 거니? 함께 찍은 영상들이잖아. 얘, 무슨 말 좀 해보라고. 어머나, 이건 또 무슨 영상이야?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거야? 둘이서 지금 모텔에서 나온 거 맞지?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가게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길래 몇 번 만났던 것 뿐이에요. 저한테 돈을 아끼지 않길래 확장비만 받고 그만하려고 했었다고요. 제가 나이 먹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어요? 보시는 대로 난 이미 저희 남편이랑 바람을 피웠네요. 그리고 지금 가게 확장 공사 비용은 저희 애들한테 주려고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적금이었는데 정신 나간 남편이 따님한테 준 거였고요. 제가 왜 접근했는지 상황 정리가 되시죠? 저희 애들 결혼식 비용 하려고 모아두고 있는 돈이었으니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데리고 가셔서 지지고 볶으시던 손해난 부분은 소송을 거시던 하면 되실 것 같네요. 그리고 따님은 보시다시피 이 사람과 바람을 피워서 가정을 파탄냈으니 그에 따른 소송이 있을 겁니다. 위자료도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5천만 원은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을 테니까 소송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상간녀의 부모는 자기 딸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셨고 남편의 얼굴에 손이 수차례 왔다 갔다 했네요. 결국 상간녀의 집안은 풍비박산 나게 되었고 상간녀의 부모는 가게는 망하게 생겼다며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 부모들은 식당 일은 별개가 아니냐며 주요 보직에 있는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도와달라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도 웃긴 일이었죠. 상간녀는 자리에 앉아 있는 저에게 두 무릎을 꿇었고 남편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상간녀의 식당은 확장 공사도 마무리되지 못한 채 저에게 5천만 원을 입금했지만 여기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원활한 자금을 받지 못한 작업자분들께서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작업을 하지 않으셨고 나중에는 유치권 행사까지 하게 되면서 문제가 커지게 되었네요. 결국 확장 공사는 마무리되지 못하고 밀려있던 대출금과 상가 월세까지 밀리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내놓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상간녀 부모들은 무너지고 있는 걸 두 눈으로 봐야만 했어요. 거기에다가 상간녀는 병원에서 환자였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게 소문이 퍼지자 동료 간호사들의 차별과 멸시를 감당하지 못하고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상간녀와 남편은 법적인 소송으로 저에게 위자료를 보상해야만 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저에게 닥쳤다는 게 황당할 뿐이지만 남편은 언제라도 바람 피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두 사람 다 남은 인생이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무너지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가족을 절대 배신하지 마세요. 그건 모두에게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도 이제 60을 바라볼 나이가 며칠 남지 않았네요. 그동안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니 앞으로 저에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몰라 여러분들께 도움을 받아보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세월이 20년이나 흘렀고 저에게는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재혼이지만 저는 초혼이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 10살 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었어요. 그때 당시 제 딸은 어느 정도 현실을 인정했지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엄마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배 아파 낳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엄마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저는 불면 날아갈세라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주면서 키웠었어요. 아무래도 친엄마가 아닌 새엄마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들도 덜어 있었고 여러 가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른인 제가 언제나 배려하며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20년이 흘러버리게 된 거였죠. 그런데 제 딸이 어렸을 때는 새엄마라는 걸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가까이 갈 수 없는 벽 같은 게 생기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었지만 딱히 해결되는 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며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그런 남편의 모습이 서운하게 다가왔었죠. 분명 저를 부를 때는 엄마라곤 하는데 껍데기만 엄마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의 가정부인 것 마냥 가사를 하는 것 외에는 제가 집에 있는 이유를 찾지 못했었어요. 저는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지만 딸은 항상 거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답답해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접근을 시도하려 해도 딸은 계속해서 피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쫓아다니던 옛날이 그리웠었죠. 항상 참아왔고 기다려주며 뭐든 들어주려 했던 제가 결국 폭발하면서 서운했던 감정을 딸에게 터뜨리게 되면서 위태로웠던 가정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딸이 왜 그동안 저에게 벽을 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어렸을 때처럼 따르길 바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기댈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라고 하면서 따라다닌 거죠. 이제는 나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기댈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아줌마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 정도면 고맙게 생각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예전부터 엄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네. 나만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희생했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니? 나는 너를 정말 내 친딸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너는 나에 대해 진심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아무 문제 없어요. 그저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저에게 조금도 기대하지 마세요. 딸은 저를 단 한 번도 엄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제 딸에게 진심을 봤었는데 모든 것들이 전부 거짓이라는 한마디에 그동안 딸과 행복했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딸은 집에 있는 게 싫었는지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버렸고 홀로 남겨진 집에서 남편과 결혼을 하고 딸과 함께 하면서 행복했었던 순간들을 담은 사진첩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건 모두에게 불행이라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나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고 하지만, 그래도 친딸이 아닌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 어쩔 수 있겠어? 그냥 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교수라는 사람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그것 말고는 없는 거야? 최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온 세월이 20년이야. 그럼 서로 모르는 게 없을 만큼 가까운 사이인데 풀 수 있는 건 최대한 좋게 해결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신이 하는 말은 너무 무책임하잖아. 내가 교수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해줘야 하는 건 어디서 나온 말이야? 이 문제는 내가 아닌 당신과 지영이가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 나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 당신 말 잘했다. 20년 함께 살아왔으면서 아직까지 지영이 성격을 몰라? 벌써 30살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문제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는 건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까지 나는 엄마 역할을 하기 위해 뭐든 다 해줬고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줬다고 생각해. 화 한 번 안 내고 정말 애지중지 키우면서 엄마로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었다고. 모든 걸 희생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데? 방금 얘기했잖아. 그래봤자 어차피 당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친엄마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라고. 그때 나랑 결혼했을 때 지영이가 신생아도 아니고 10살이나 됐었다고. 벌써 알 거 다 아는 나이였는데 당신을 엄마라고 받아들이고 산다는 게 이상한 거지. 쓸데없이 예민하게 굴지 말고 그냥 물 흘러가는 듯 살면 되는 거야. 나중에 마음을 열겠지. 집안의 가장이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힘들어서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 도와줄 수 있는 게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지영이 성격 뻔히 알면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남편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친딸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다며 그만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민하게 반응을 하길래 많이 당황스러웠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친아빠인 남편이 저 대신 대화를 해본다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려 하고 있었죠. 그런 태도가 너무 실망스럽게 다가왔고 그때부터 남편과도 안 좋은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결국 제대로 된 해결책 하나 얻지 못한 채 서로 침묵하며 지내는 게 일상이 되었고 딸은 저를 대할 때와 다르게 남편과는 서로 웃으면서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공간에 지내면서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거리에 서러운 감정이 북받쳐 늦은 저녁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저 남편과 결혼했을 때 다른 거 하나 안 바라고 웃음이 끊이지 않고 행복한 날들만 상상했었는데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니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일탈을 하고 싶었는지 한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이런 제가 걱정됐는지 며칠 전화 와서 집에 들어오라고 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전화 자체가 없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맴돌았던 것도 딸이 전화는 아니더라도 문자 한 통은 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시도한 건데 정작 딸은 단 한 번도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없던 시간 동안에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저 하나 없다고 관리가 안 되는 집을 보니 한숨밖에 안 나왔고 밀려있는 집안일들을 하면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과 딸이 현관문을 열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었는데 둘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서로 웃으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들어오길래 그 모습을 본 저는 너무 서운한 마음에 결국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일주일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 둘은 아주 살판 났나 봐. 집안 꼴은 이게 뭐야? 지영이 너는 어디를 들어가? 엄마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 되는 건 기본 아니니? 내가 너를 예의 없게 가르친 것도 아닌데 어른 앞에서 뭐 하는 태도야? 내가 그렇게 들어오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도 오지 않더니 뭘 잘했다고 지금 내 앞에서 큰 소리야? 당신 없는 동안 집안 꼴을 봐봐. 이게 돼지우리지 사람 사는 집이야? 다 당신이 혼자 자초한 거잖아. 내가 얘기했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거라고. 당신이 계속 삐딱하게 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 몰라? 우리는 저녁 먹고 들어왔으니까 당신 혼자 차려 먹어. 미리 전화 한 통이라도 줬으면 밖에서 같이 먹기라도 했었을 거 아냐? 제발 생각 좀 하고 움직이면 안 될까? 그리고 지영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 가뜩이나 사이 안 좋다면서 더 안 좋아질 거야? 제발 하루라도 조용하게 좀 살자. 집에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아야 되겠어? 그리고 이번 주말에 지영이가 남자 하나 집으로 데려올 거야.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나 봐. 그런데 그때도 얼굴 붉히는 모습 보여줄 거야. 자식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가오는 법이야. 결혼?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한 적 없었는데 주말에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온다고? 지영아, 방문 좀 열어봐. 엄마랑 얘기 좀 하자니까. 방으로 들어가 버린 딸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방 안에서 저에게 주말에 결혼할 남자를 데려오겠다며 알아서 음식 준비해달라고 얘기한 뒤 잘 거라며 더 이상 저와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으려 했죠. 도대체 저는 이 집안의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분명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남편과 딸이 저를 대하는 건 그냥 가정부로밖에 안 보였네요.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작정 통보만 하는 딸의 태도는 분명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방문 열쇠를 찾아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저에게 온갖 인상을 쓰며 짜증 섞인 말투로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더 이상 참고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너는 나를 지금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니? 그저 집안에 가정부로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서 좋을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싫다는데 뭐 문제 있어요? 제 친엄마도 아닌데 굳이 이럴 필요 없다니까요. 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끔찍해요. 저를 낳아주신 것도 아니면서 엄마 역할 하려는 모습이
너무 소름이 돋는다고요. 제가 그래도 엄마라고 말해주는 건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더 넘어올 생각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엄마랑 나는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충분히 알고 계셨을 텐데 언제까지 제가 다가가길 바라는 거예요? 이번 주 주말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 데려올 거니까 엄마는 그냥 음식만 준비해주고 자리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말 붙이려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 계세요. 엄마는 말 그대로 엄마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더 할 말 없으시죠? 그럼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딸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더 이상 저를 엄마라고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아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딸은 가슴 아파하는 제가 꼴보기 싫은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더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확실하게 딸의 마음을 알게 된 저도 더 이상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날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관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도 결혼하겠다는 남자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일단 손님이 오는 거니 제가 해야 될 일은 해주기로 했었죠. 그렇게 과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음식을 준비했고 딸은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네요.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대화를 주도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터라 따로 질문을 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만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이 저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찢어버렸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았죠. 아줌마, 앞에 음식 비어져 있는데 빨리 좀 채워주면 좋겠어요. 이런 건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아줌마? 지금 나한테 아줌마라고 얘기한 거야? 지영아,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아줌마 맞잖아요. 아니에요? 저를 여태껏까지 키워주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엄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새아줌마? 뭘 그렇게 놀라신 듯 쳐다보세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선우 씨, 내가 얘기했었지? 우리 아빠 좋다고 쫓아다니셔서 결국 결혼하셨다고. 내가 그래서 어렸을 때 얼마나 화가 많이 났었는데.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라고 부르며 살았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는지 지금까지 옛 추억에 빠져 사신다니까. 아줌마, 제 말 안 들려요? 음식 채워달라니까요. 딸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었어요.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 앞에서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주려 했지만 이미 딸과 저는 더 이상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비어져 있던 접시에 음식을 덜어준 뒤 저 혼자 방으로 들어와 피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그 자리에 계속 버티고 있었다면 저도 모르게 딸의 뺨에 손이 올라갔을 테고 더 큰 일이 벌어졌겠지만 저는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렇게 방에서 그동안 살아온 세월의 시간을 후회하면서 화를 억누르고 있는데 주방에서는 서로 웃고 떠드는 목소리가 방에까지 새어 들어왔네요. 내 친딸이라고 생각하며 키워오면서 크게 바라는 것 없이 20년의 세월을 버티며 살아왔는데 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동안 무료 봉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참 동안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낸 딸과 남편은 그 남자에게 서둘러 결혼하길 원했고, 저 빼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 배웅까지 해주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그렇게 예비 사위가 집 밖을 나가자마자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이가 나한테 하는 말 들었으면서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 거 아냐?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주길 바랐는데 그 자리에서 내 딸의 얼굴에 손이라도 올려 붙여야 됐다는 거야? 내 딸이 아무리 상처되는 말을 했어도 그냥 좋게 웃어 넘기면 되는 거지. 내가 당신이었으면 그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더 잘해주는 모습 보여줬을걸? 어찌됐든 새 아줌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내 딸한테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새 아줌마나 새 엄마나 똑같은 말인데 뭘 그리 예민하게 받아들여? 일단 당신이 우리 집안의 엄마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당신은 끝까지 내 편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지? 나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이혼하길 바라는 거냐고? 지금 이 나이에 이혼해서 뭐해? 앞으로 살면서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일도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원래 가족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상처되는 말 주고받기도 했다가 나중엔 다시 용서하고 사는 게 가족이지. 이런 걸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요즘 뭐만 하면 얼굴 붉히고 화를 내니까 내가 다 숨이 막힌다고. 오늘 일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남편은 저를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어요. 분명 딸이 잘못했는데 오히려 저를 더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행동이 저를 더 화가 나게 만들어 더 이상 이 집에 살아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짐을 챙겼고 남편에게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관계가 조금도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더 악화만 되어가는데 저 혼자 미련하게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만하길 원하고 있는데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는 말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딸에게 좋게 얘기해 보겠다며 갈라서는 건 또 싫다고 매달리길래 그 모습이 더 보고 싶지가 않아서 제 팔을 붙잡고 있는 남편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그동안 살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당연히 잃을 것도 많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의 병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건 저를 위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거하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한 뒤에 남편에게 결국 이혼 서류를 건네며 더 이상 인연을 만들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온다며 이혼 서류를 받지 않으려 하길래 집안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고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소파 쿠션 밑에 무언가 반짝이는 종이 하나가 보이길래 제가 보면 안 될 걸 숨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남편을 밀친 뒤 쿠션 밑에 있는 종이를 꺼내든 순간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큰 배신감은 제 눈에 눈물이 쏟아지게 만들었어요. 청첩장에 적혀있는 이 이름 뭐야? 왜 당신 이름만 들어가 있고 내 이름은 빠져 있는 건데?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냐고? 어떻게 내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당신 전처가 청첩장에 이름을 박아놨냐고. 언제부터야? 당신 나 몰래 전처 만나고 있었어?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영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것뿐이라고. 친엄마가 결혼식에 참석하길 원한다는데 내가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 지영이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한 번뿐인 결혼식에 친엄마가 자리를 채워주길 바라는데 단칼에 거절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하도 부탁하길래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것 뿐이야. 나는 끝까지 반대했었다니까. 그래서 지금 당신 옆자리에 내가 아닌 전처를 앉히겠다는 거네. 20년간 당신 아내로 살아온 나는 그동안 껍데기에 불과했던 거야? 끝까지 가보겠다는 건데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지? 지영이 어딨어?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전해. 그렇잖아도 아빠가 전화해서 들어왔어요. 저한테 무슨 할 말 있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는 청첩장에 뭐 문제라도 있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너희 친엄마보다 너를 키워준 시간이 훨씬 더 오래됐다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으면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키워준 엄마보다 결국 낳아준 엄마라는 거니? 그래서 청첩장에 내 이름이 아니라 친엄마의 이름을 넣은 거고? 너는 정말 나를 단 한 번도 엄마라고 생각해 준 적이 없는 거구나? 너 마음 이걸로 충분히 알았으니까 우리 두 번 다시 엮이지 말자. 나도 더 이상 너를 찾지 않고 살 테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식은 와 주셔야죠. 20년간 엄마 딸로 살아왔었는데 멀리에서 지켜볼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축의금은 잊지 마시고요. 식사도 하고 가세요. 꽤 비싼 음식들이라 버려지면 아깝잖아요. 엄마도 인원수에 포함은 시켰어요. 더는 남편과 딸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 힘이 들어 서둘러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청첩장에 박혀있던 전처의 이름은 저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건데 딸과 남편은 상식 밖의 행동을 보여주었죠. 그날이요, 남편과 저는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저도 참아왔던 만큼 남편과 딸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게 맞을 것 같아 결혼식 날 참석하게 되었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전처가 남편 옆에서 결혼식을 축하해 주려고 찾아온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제가 있어야 할 자리였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계속 주시하며 보고 있다가 예식 5분 전에 퀵 배달이 도착했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 전달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딸의 비명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지면서 딸은 신부 대기실 문을 박차면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저를 찾고 있길래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길래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는 말에 딸은 갑자기 꼬리를 내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네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저도 딸과 남편을 용서해 줄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얘기했지? 후회할 일 만들지 말라고. 분명 몇 번이나 경고했었는데 너는 내 말을 무시하고 끝까지 나한테 상처를 줬잖아. 그런데 나는 너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니?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솔직히 이건 건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왜 저 사람이랑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는데요. 엄마가 저한테 그 건물은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을 처분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건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요. 제가 그 건물에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 건물을 왜 처분하신다는 건데? 당신이 거기에 병원을 크게 개원할 수 있게 해준다며?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 조건 때문에 결혼 허락해 주신 건데,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면 어쩌자는 거야? 거기 위치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 아직 처분된 거 아니니까 기다려 보라고. 내가 다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그냥 친엄마랑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분과 함께 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버릇없이 행동한 건 전부 다 저희 친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라고요. 친엄마가 항상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아빠를 꼬셔서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갔으니 제가 복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기에 여태까지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했던 것 뿐이에요. 저는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었다고요. 그게 가정의 평화가 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한 번이라도 그런 일들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 없었잖아. 여태 내 친자식도 안 낳고 너와 차별할까봐 불면 날아갈세라 그렇게 희생해서 키웠건만 고작 돌아오는 게 이런 거니? 너가 내게 솔직히만 털어놨어도 금방 오해가 풀렸을 것을. 은혜도 모르는 것.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다고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미안하지만 변명은 이미 늦었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건 전부 다 회수해 가도록 하마. 내가 뭐가 부족해서 능력도 없는 교수직 너희 아빠 꼬시려 했겠니? 너희 아빠가 나를 밤낮 가리지 않고 쫓아다녀서 받아준 거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너나 너희 아빠 행동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전부 다 회수해 간다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거니? 네가 그토록 원하는 친엄마랑 너희 아빠랑 오순도순 지지고 볶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렴. 딸은 저에게 애원하며 주기로 했던 건물은 줘야 한다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신랑 측에선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며 파투를 냈고, 이런 문제가 전부 다 친모가 뒤에서 이간질시켜 문제가 커진 거라고 딸이 화를 내자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중요한 상가와 건물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걸 그동안 깜빡 잊고 살았다면서 용서를 구하며 제가 결혼식에 자리를 빛내달라고 옆에 있던 친모를 남편은 강하게 밀쳤습니다. 그렇게 되자 친모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났는지 머리채를 잡으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순간에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남편이 전처와 이혼을 하게 된 건 전처의 바람 때문이었는데 그 자리에 전처와 살림을 차린 남자도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는지 남편과 전처가 서로 뒤엉켜 있자 전처의 남자가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면서 결혼식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네요. 제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지만 제가 20년 동안 힘들게 이끌어왔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으로 낳았던 제 딸은 의사가 된 남자와 함께 살고 싶다며 건물을 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애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죠. 친모의 말만 듣고 움직인 것도 한심하지만 저와 마음을 터놓고 제대로 된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본인들이 선택한 삶 어쩌겠어요. 후회하면서 앞으로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제 삶을 위해 남은 인생 살아가야겠습니다. 세상 떠나신 부모님께서 뒤늦게 남겨주신 재산으로 저를 좀 더 가꿔야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고 계실 텐데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들과 외식을 하려고 음식점 건물로 들어가려던 도중 길 건너편에서 지나가는 동서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본인이 선택한 삶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얼굴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한순간에 남이 되어버린 동서는 서방님과 결혼을 하고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는 참고 넘어가려 했었지만 하는 행동들이 제 속을 뒤집어 놓을 만큼 매번 시집 모임 때마다 온갖 꾀를 부리며 저에게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어요.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면 서로 도와가며 해야 되는데 동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지나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다고 손이 사람인 제가 동서가 좀 더 안 움직인다고 그걸로 꼬투리를 잡으면 시댁 식구들이 되려 저를 속 좁다고 안 좋은 시선으로 볼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속만 끓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 상태가 다른 가족들은 모르고 저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화가 치밀었어요. 아무래도 시부모님께서는 동서가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적응 기간이라 생각하며 여러 가지로 이해하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집 모임 있을 때 저는 시댁에 일찍 도착해 시모와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동서 내외가 거의 준비가 끝나갈 때쯤 시댁에 들어왔어요. 동서가 오니 집안 분위기는 밝아졌고 저만 빼고 저희 가족 모두가 반갑게 맞아주던 도중 동서가 팔에 깁스를 하고 들어온 걸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래? 팔에 왜 깁스를 하고 온 거야? 몸이 이러면 말을 하고 집에서 쉬면 되지. 왜 이렇게 미련하니? 걱정 끼쳐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죄송해요. 이도 집에서 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더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일단 찾아뵙게 된 거예요. 어머님, 제가 음식 만드는 거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몸이 이래서 오늘은 쉬었다 가도 되는 거죠? 당연하지. 불편한 몸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어라. 저녁상 다 차려지면 그때 부르도록 하마. 그래도 왼손을 다쳐서 다행이지. 오른손을 다쳤으면 얼마나 불편했겠니? 큰며느라, 우리는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가 마저 저녁상 준비해야 될 것 같다. 너도 많이 놀랐니?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신 차리고 어서 서두르자. 동서는 왼팔에 반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일하다가 다쳤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댁에 왔을 때 일부러 손 놓고 있는 게 눈치가 보일까봐 꾀를 부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느낌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가족 모두가 동서의 행동에 조금도 의심 없이 속고 있었죠. 어떻게든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는 게 눈에 보였지만 괜히 이런 문제로 좋은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 혼자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되는 걸 괜히 걸고 넘어져서 오래간만에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를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드는 건 저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를 도와 저녁 준비를 끝낸 뒤 가족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게 됐는데 동서에게 관심이 쏠리다 보니 맛 좋은 음식들은 전부 다 동서 쪽으로 몰려 있었네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만약 제가 깁스를 했다면 시모에게 잔소리를 듣게 될 게 뻔했었죠. 뒤에서 잡일을 도와줄 사람이 다쳤으니 얼마나 짜증이 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동서처럼 그런 행동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보시다시피 팔이 이래서 도움이 되지 못했네요. 아픈 사람 두고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겠어? 어머님이랑 맛있는 거 많이 했으니까 많이 먹고 하루빨리 몸이 좋아지길 바래. 너는 걱정된다는 애가 얼굴 표정이 그게 뭐니? 막내 며느리가 다쳐서 혼자 일한 게 불만인 것처럼 보인다. 제가 왜 기분이 안 좋겠어요? 지금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걸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다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표정 좀 풀고 막내 며느리 밥그릇이 비어있잖니? 가서 밥 좀 퍼와라. 네가 말 안 해도 불만 가지고 있는 거 다 티난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제가 다친 게 잘못이죠. 형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이러면 제가 더 불편해진다고요. 동서는 자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것 같다며 눈물이 맺히는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게 저녁 식사가 끝이 나고 동서내외는 후식까지 전부 다 챙겨 먹은 뒤 배가 불렀는지 방으로 쏙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변명거리 하나 만들어서 시집 모임 때 온갖 꾀부리며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까지 전부 다 제 몫으로 돌아왔었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모가 설거지 하시는 것도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만 했었죠. 이런 상황들이 답답해서 더 이상 저도 두 눈 뜨고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남편에게 그동안 쌓여있던 고민거리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재수 씨가 지금 깁스를 하고 있는 게 집안일 하기 싫어서 꾀를 부리고 있는 거라고? 그럼 팔에 문제가 없다는 거네? 그렇다니까. 남자들이야 집안일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 동서의 행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동서가 오늘 음식하고 싶지 않아서 서방님이랑 짜고 반 깁스하고 온 거야.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 그리고 동생이 형을 속인다고?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그땐 뼈도 못 추릴 텐데? 내가 모임 있을 때마다 동서가 깨부리면서 빠지려는 행동들을 유심히 봐왔잖아. 여자의 촉은 무서운 거야. 이번에도 확실하다니까. 밥은 먹어야 하니까 오른팔이 아닌 왼팔을 다쳤잖아. 증거가 없을 뿐이지 동서의 몸 상태는 지극히 정상일걸? 당신한테 이런 말 하는 것도 입 아픈 일이긴 한데 어머님이 나를 점점 더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하려고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니까 나 좀 믿어주고 내 부탁 좀 들어줘. 동서의 진짜 모습을 내가 보여주도록 할게. 당신도 이젠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당신 추측인 거잖아. 괜히 일만 더 커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남편은 제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더니 많이 당황스러워 하고 있었어요. 여우 같은 동서의 행동에 다들 속고만 있었으니 남편도 제 말에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내인 제가 도와달라는 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동서내외를 밖으로 불러들이고 제가 방 안에 녹음기를 하나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어요. 남편은 어려운 부탁은 아니라서 그런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동서내외를 거실로 잠깐 불렀습니다. 저는 그 사이 동서내외의 방에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를 한 뒤에 다시 방으로 들어왔고 간단하게 대화를 끝낸 동서내외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서방님과 동서가 주고받고 있는 대화만 들어봐도
충분히 증거가 될 만한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는 상태였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모두가 함께 모여 아침을 먹고 있을 때 화장실을 가는 척 하면서 동서내외의 방에 들어가 전날에 설치했던 녹음기를 회수해서 화장실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연결해서 숨죽이며 동서내외의 대화 소리를 듣고 있었네요. 나 이번만 당신 도와주는 거야. 더 이상은 나도 못하겠어. 우리 가족들 속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까 형수님 표정을 보는데 다 알고 계신 것 같았다고. 괜히 큰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는 것 같았어. 형수님이 그래도 착하시니까 넘어가는 거지. 어느 정도 성격이 있는 분이었으면 100% 밥상 엎었을 거야.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당신 아껴준다 해도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면 꼬리가 밟히는 법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보고 앞치마 두르라는 말이야? 당신은 내가 주방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실 거라고. 내가 손 아랫사람이니 형님이 하기 싫은 건 무조건 나한테 시키겠지.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어차피 얼굴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사람 앞일 아무도 모르잖아? 갑자기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뭐라고 그럴 거야? 병원이라도 가서 진찰을 받아보게 할 거야? 안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오히려 힘 빠지고 집안 분위기 망치는 꼴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나도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점을 이용하는 거야. 어차피 아버님 댁에 며칠 있다 가는 건데 서로 웃으면서 지내면 좋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세뇌가 돼서 결국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한테 기대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럼 나는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편하게 아버님 댁에 오면 되는 거지. 당신은 그냥 내 옆에서 장단이나 맞춰줘. 멍청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잖아? 이래서 사람은 야가야 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꼭 여기서 해야 돼? 가족 중에 누구 하나라도 듣는 날에는 정말 골치 아파진다는 거 몰라? 앞으로 당신도 말 조심해줘. 동서내외가 나누고 있는 대화에 솔직히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제가 녹음한 증거물을 당장이라도 가족 모두가 모인 상황에서 풀어놓는다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을 가져올 게 확실했어요. 아무리 시부모님께서 동서를 아낀다 해도 이건 용서받지 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모든 걸 확인한 뒤에 다시 자리로 돌아왔고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을 하면서 현재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밝은 얼굴로 식사를 하시는데 식탁 테이블에 녹음기를 올려놓는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동서의 행동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남편도 녹음된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길래 실수로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얘기한 뒤 대충 상황을 넘겼습니다. 남편은 동서가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며 제가 최근 들어 피곤해서 예민해진 걸로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날 저녁 모두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결국 동서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동서와 따로 약속을 잡은 뒤 앞으로 둘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들이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끝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진지하게 할 말이 있으시다면서요? 오늘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용건만 간단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도 서둘러 집에 들어가서 식구들 저녁상 차려줘야 되니까 할 말만 하고 일어나도록 할게. 일단 이것부터 들어볼래? 많이 당황스러운가 봐.
그러게, 계획을 하려면 철저하게 했어야지. 이런 증거물을 남기면 어떡하니? 이제 앞으로 어쩔 거야? 다음 모임 때는 다리에 깁스하고 올 건가? 매번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이제 기대가 되는걸? 내가 왜 따로 얼굴 보자고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지? 나는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 충분히 좋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 모든 건 동서가 앞으로 보일 행동들에 달려있지. 어떻게 할래? 끝까지 갈 거야? 아니면 앞으로 꽤 부리지 않고 모임 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야. 나는 동서가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는 충분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텐데. 동서를 아끼고 이뻐해 주시는 시부모님께 비수를 꽂을 건 아니지? 형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 집안 행사 있을 때 쓸데없는 행동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테니 제발 원본 넘겨주세요. 이걸로 평생 제 발목을 잡으실 생각은 아니시죠? 저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건 동서하기 나름 아닐까? 똑같이 며느리로 들어온 입장에서 나는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동서는 여우같이 이리저리 빠지면서 나를 더 힘들게 했잖아.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 결국 아이디어도 바닥 날 텐데 그때 돼선 아예 입원할 생각이었어? 시댁에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을 위한 일도 아니잖아. 가족들이 함께 모여 먹는 음식 만드는 건데 꼭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야 했었어? 녹음된 내용을 내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는지 알아? 지금 당장 동서 얼굴에 물을 뿌리고 머리채를 잡아도 분이 안 풀릴 정도로 지금 화가 많이 올라온 상태야. 그런데도 내가 침착함을 잃지 않는 건 동서가 한 식구로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야. 내가 정말 이성을 잃었다면 시부모님과 함께 모여 식사하고 있었을 때 그때 녹음기를 테이블에 올렸겠지. 그때도 나는 참았고 지금도 참고 있는 건 동서가 충분히 며느리로서 잘할 거라 믿어서 그러는 거야.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2번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다음 모임 있을 때는 제가 일찍 서둘러서 일손 돌게요. 동서는 녹음된 내용을 듣곤 사색이 된 얼굴로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한 번은 믿어주고 싶었어요. 무조건 기회도 안 주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저에게 다시 안 좋게 돌아올까봐 최대한 참고 넘어갔습니다. 동서는 그날 이후 저에게 많이 미안했던지 저희 집에 한번 오겠다며 이것저것 꽤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기회를 줘서 그런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래 저도 어느 정도 긴장을 풀게 되면서 과거의 일은 전부 잊기로 했어요. 동서는 녹음된 파일을 지워주길 원하길래 앞으로 잘할 거라 믿고 보는 앞에서 파일을 지워줬네요. 그런데 사람 속마음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다음 시댁 모임이 있을 때 동서는 저에게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어쩌다가 다리를 다친 거야?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랬어? 아니에요. 발목이 접질려서 1달 정도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한대요. 높은 일을 쉬는 제가 잘못이죠.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그래도 손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매번 받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환자가 무슨 일이야? 다리 접질렸을 때 계속 걸으면 덧난다고 하더라. 방에서 쉬고 있으면 식사 준비 끝나는 대로 부를 테니 어서 들어가 있어. 아들, 뭐하고 있어? 막내 며느리가 힘들어 하잖니? 몸이 저렇게 약해서 나중에 애는 낳을 수 있겠어?
보약이나 한 채 지으러 가야 되겠다. 건강이 우선인데 날이 가면 갈수록 아픈 곳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걱정이야. 동서는 저에게 했던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었죠. 이럴 거면 왜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서 오랜 시간 대화를 했던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동서를 노려보고 있는데 시모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곤 또다시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막내 며느리가 몸이 약해서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 가지고 불만을 가진다며 되려 저에게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기회를 줬을 때는 다시 잘해보자는 뜻에서 용서를 해준 건데 동서는 그런 저에게 조금도 미안한 감정을 가지지 않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오로지 목적은 제가 가지고 있던 녹음된 파일이었어요.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라고 어렸을 적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는데 그제서야 부모님의 말이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동서내외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어김없이 주방에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에 좀처럼 화가 가라앉지 않았죠. 그래서 밥때가 되자 방에서 슬슬 기어 나오는 동서내외를 보고 서방님한테 동서와 단둘이 대화하고 싶다며 동서를 다시 방으로 들여보낸 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러려고 녹음된 파일을 지워달라고 했던 거니? 정말 이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뭐가 너무한데요? 저 없을 때 방에 몰래 들어와서 남의 사생활을 녹음한 형님도 잘한 건 없는데요? 저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받은 만큼 돌려주는 성격이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려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겠다는 거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러도 모든 걸 감수할 수 있다는 거지? 제가 형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부 다 내 편이지 형님 편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아주버님까지 형님보다 저를 더 믿어주지 않나요? 이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시려면 그냥 지금처럼 묵묵히 하시던 일 하세요. 끝까지 가보자는 건데 지금의 결정을 언젠가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찾아올 거야. 그때 돼서 무릎 꿇고 울며불며 빌어봤자 소용없다는 거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고 살아야 할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게 아마 조만간이 될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형님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할 것 같은데요?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고요. 동서는 되려 저를 더 무시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동서와 제가 방에서 나오지 않자 시부모님께서 방 안에서 무슨 대화를 그리 오래 하냐며 서둘러 저녁 먹자고 동서와 저를 부르셨어요. 당장 머리채를 잡아 뜯고 싶었지만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올 때까지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댁에서 동서에게 받은 배신과 상처를 기억하면서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일적인 문제로 종합무역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서 저와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서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무역센터에 올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저와 마주치자마자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에서 저를 부르며 다가온 변호사가 동서 앞에 서는 순간 또 다른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서는 함께 일하는 직원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았는지 제 팔을 잡고 급하게 비상계단으로 데려갔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는데
무엇을 바로잡으려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서가 이렇게까지 행동할 줄 몰랐는데 내 집에 와서 이런 계획까지 세웠을 줄 정말 상상도 못했었네. 오늘 내가 여기에 올 줄 몰랐던 거야? 회사만 다를 뿐이지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잖아? 동서는 그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그러니 많은 관심을 받고 싶었겠지. 나는 오늘 무역센터에 굳이 참석 안 해도 되는데 동서가 오늘 무역센터에 참석한다길래 내가 이 좋은 구경을 놓칠 순 없잖아? 아무리 내가 만든 디자인이 탐이 난다 해도 내 작업방 좀 구경한다고 했을 때 건들지 말았어야지. 안 그래? 동서가 작업방에서 한 행동들 전부 다 방에 설치한 CCTV에 아주 선명하게 찍혔어. 어떻게 우리 회사가 만든 상표권 디자인을 자기들 것 마냥 아무렇지도 않게 전시를 할 수 있는 거지? 동서가 지금 나랑 비상계단에서 이러고 있을 시간 없을 텐데 지금쯤 전시회는 난리가 났을걸? 동서는 저를 비상계단에 놔두고 급하게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제 작업방에 CCTV를 설치한 이유는 집 구경을 하다가 동서가 혹시 모를 행동을 저지를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동서가 저희 집에 오기 전에 설치를 한 거였는데 공모전에 제출할 디자인한 상표권을 동서가 전부 다 사진을 찍어 도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옆에서 영상이 담긴 동서의 행동을 전부 다 봤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지 못했었죠. 그리고 현장에는 때마침 남편이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온 상태였어요. 제가 일하는 거 구경하고 외식이나 할 겸 상표권 공모전에 초대를 했었는데 시부모님 눈에 펼쳐진 광경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셨죠. 동서가 제 디자인을 똑같이 도용한 옆자리에 저희 회사 측도 똑같은 상표권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동서가 제 방에 들어와 했던 행동들이 전부 다 찍혀 있던 영상도 함께 재생이 되고 있었네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동서의 잘못된 행동을 보게 된 동서의 동료 직원들이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다른 상표권으로 대체했고 시부모님께서는 동서에게 다가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고개만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가 나신 시부모님께 동서가 서방님과 나눴던 대화 내용에 녹음된 내용까지 들려주면서 불을 더 지펴 드렸습니다. 그동안 동서가 했던 행동들이 집안 전체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걸 아시게 되면서 결국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녹음된 파일로 저를 억압하길래 저도 똑같이 해주고 싶어서 형님이 디자인한 상표권을 제가 도용한 것 뿐이었어요. 분명 이번 연도에는 공모전에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해서 제가 골탕 좀 먹이려고 했을 뿐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잠깐의 실수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우리 집안 망신 다 시켜놓고 지금 용서라는 말이 나오니? 네가 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야? 우리를 그동안 어떻게 봤으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연기를 할 수가 있어? 거기에다가 첫째가 힘들게 일해서 얻은 결과물까지 훔쳐갔으면서 용서를 바라는 거야? 너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내 아들과 당장 이혼해라. 동서는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용서를 구했지만 아무도 동서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동서는 서방님의 바지자락을 붙잡으면서 시부모님 좀 설득해달라고 했지만 서방님은 동서를 뿌리쳤습니다. 결국 동서는 상표법 침해죄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상황이었고, 도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동서의 회사 측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는지 회사 이미지 저하 등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결국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퇴사 처리가 되고 말았네요. 서방님도 동서와 함께 살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이혼을 선택했고 그렇게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떠난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저희는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히 남아있네요. 얼마 전에 길 건너편에서 동서를 봤는데 삶이 힘든지 반쪽이 된 얼굴을 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꾀를 부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해준 일이었네요. 평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제대로 된 삶을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